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까? 백악관 서관 브리핑룸에서 한국가안보 담당관이 긴급히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서울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고위급 면담을 통해 놀라운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그 기밀 보고서의 내용으로 인해 미국 행정부 전체가 충격에 빠진 사건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건이 무슨 일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국가안보 담당관이 바로 저 클레어 라이트였습니다. 몇 달 전 워싱턴 DC 백악관 서관에 위치한 국가안보회의실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으로 임명된 지 3년째. 저는 동아시아의 안보 정세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정책 브리핑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압박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회의실은 넓은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무거운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들이 권위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6월은 언제나 이런 시기였죠. 여름의 첫 더위와 정치적 긴장감이 뒤섞이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그날은 아침부터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 전체를 회색으로 덮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해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4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동아시아 정책을 다뤄온 베테랑이라고는 하지만 그날의 트럼프는 마치 큰 승부수를 던지려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 앞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브리핑 자료를 꺼냈지만 트럼프는 손을 저으며 자신이 먼저 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에는 깊은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평소 단정했을 정장 차림으로 넥타이까지 완벽하게 매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서는 무언가 결정적인 승부를 앞둔 사람의 자신감이 느껴졌죠. 저는 10년 넘게 국가안보 업무를 하면서 이런 표정을 여러 번 봤어요.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책상 위에 놓인 정책 문서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게 진짜 압박을 가할 때가 왔다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땐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죠. 그는 이제 그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통상 압박이 아니라 전면적인 관계 재정립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말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과 함께 어떤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책 문서는 평범한 흰색 종이에 인쇄되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정부 공문처럼 보였지만 트럼프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승부수를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트럼프는 이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방위비를 10배로 올리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그리고 협상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할 것이라고 했어요. 회의실 밖으로는 빗방울이 더욱 거세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커졌고 바깥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트럼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음 일정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브리핑 자료를 집어들며 그를 배웅했지만 트럼프는 이미 복도 끝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마치 워싱턴의 회색 빗줄기 속으로 흡수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손에 쥔 것은 오직 그 정책 문서뿐이었죠.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한미동맹에 대한 저의 모든 인식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정책 문서를 자세히 검토하기 전에 저는 먼저 한국의 과거 협상 패턴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책 담당자로서의 본능이었죠. 새로운 압박을 가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예상 반응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철칙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국무부에 연락했을 때 담당자는 한국 정부가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정확한 입장이나 대응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평범한 답변이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압박을 받을 때 느끼는 그런 당황스러움과는 다른, 마치 준비된 답변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담당자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여유로움이 감지되었어요. 주한미 대사관 정보 라인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층에서는 최근 며칠간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압박을 받으면 긴급회의나 대책 마련 움직임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마치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혹시 정보가 잘못 전달됐나 싶어서 다른 채널로도 확인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웠던 건 일본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펜타곤 동료를 통해 일본 상황을 문의해봤는데 일본은 이미 7차례나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다는 것이었어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시바 총리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었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미통상 협상 관련 기록들을 뒤져보니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보통 초기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다가 적절한 시점에서 전향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해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었죠. 또한 작년 바이든 행정부와의 반도체 협력에서도 한국은 초기 신중론에서 시작해 결국 윈윈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2025년 들어서는 한국의 대응 방식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존 패턴을 수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국가안보 업무를 10년 넘게 하면서 이런 경우를 몇 번 봤었는데 보통 상대방이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있거나 기존과는 다른 카드를 갖고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동맹국과의 협상에서 이런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경우가 많았죠. 한국 전문가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대부분 한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평소 정보를 제공해주던 한 싱크탱크 전문가는 전화상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내에서 뭔가 새로운 접근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기존의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화제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의 침묵은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상당한 정책적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미국의 압박 패턴까지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세력 말입니다. 며칠 후 아침 일찍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을 확인해봤습니다. 밤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의도를 분석해봤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의문만 생겼거든요. 이제는 한국 측의 입장을 직접 확인해볼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확인하자마자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간단 명료한 한 문장이었어요. 그 뒤로는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놀라웠던 것은 한국 정부의 차분함이었어요. 25% 관세와 방위비 10배 인상이라는 엄청난 압박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발표가 나오면 긴급대책회의, 고위급 협의,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의 움직임이 있어야 정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두 번째로 의외였던 것은 한국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굴욕 외교, 압박의 굴복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을 텐데 이번에는 대부분 신중한 검토 필요라는 정부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마치 한국 사회 전체가 이미 어떤 합의에 도달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한국 국회의 반응이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성급한 협상보다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평소 외교 현안에서 치열하게 대립하던 정치권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의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브리핑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난 후 저는 한국 정부가 왜 이런 여유로운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압박 패턴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한 결과였죠. 특히 베트남과 일본 사례를 철저히 연구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한국의 차분한 반응을 분석하던 중 저는 최근 몇 달간 벌어진 다른 사례들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일본이 어떻게 미국의 압박에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어요. 혹시 한국이 이들의 사례를 보고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베트남 사례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에 대해서도 비슷한 압박을 가했었어요. 당시 베트남 정부는 매우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고위급 협상단을 즉시 워싱턴에 파견했고, 보잉 항공기 50대 구매와 미국 농산물 30억 달러 구매 약속까지 내놓았죠. 협상 과정에서 베트남 측은 최선을 다했어요. 미국이 요구한 시장 개방 조건들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고, 관세율도 11%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협상단은 의기양양하게 하노이로 돌아갔고, 현지 언론들도 성공적인 협상이라며 대서특필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위터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관세를 20%로 확정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협상에서 합의한 11%가 아니라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즉시 항의했지만 미국 측은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일축했어요. 저는 당시 베트남 담당 데스크에서 일하던 동료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긴급 화상회의에서 보인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는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거의 절망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베트남이 이미 약속한 보잉 항공기와 농산물 구매는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통보였어요. 관세는 20%로 올리면서도 베트남의 구매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일방적 통보였죠. 베트남 사례를 정리하면서 저는 섬뜩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협상 과정에서는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다가 마지막 순간에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강압 외교를 넘어서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전술이었어요. 일본의 경우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나섰어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도 무려 100조 원 규모의 경제 협력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21세기 마셜 플랜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어요. 일본의 협상 노력은 정말 눈물겨울 정도였습니다. 고위급 협상만 7차례, 실무진 회의까지 포함하면 수십 차례의 만남이 있었어요. 일본 측은 매번 새로운 양보안을 들고 왔고 미국이 원하는 농업시장 개방에도 상당 부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모든 노력을 충분하지 않다며 일축했습니다. 심지어 공개석상에서 일본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했어요.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은 30%까지 회복되었다가 다시 20% 아래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가장 굴욕적이었던 순간은 이시바 총리가 일본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고 공개. 평소 신중하기로 유명한 일본 정치인이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쓴다는 것은 정말 극한 상황에 몰렸다는 의미였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을 상대로 이런 강경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의외의 모습이었어요. 보통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미리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외교를 해왔거든요. 그런 일본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은 트럼프의 압박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결국 일본도 한국과 똑같은 25% 관세를 받게 되었어요. 7차례의 협상과 100조 원의 선물 보따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두 사례를 분석하면서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패턴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첫째, 상대방에게 협상 의지가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둘째, 협상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요구 조건을 높인다. 셋째, 마지막에는 일방적으로 최종 결정을 통보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상대방의 양보와 투자는 그대로 받아내면서도 미국의 양보는 최소화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미국 내부에 이상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었어요.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2025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현상 유지 조항을 삽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위협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조항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우호적이던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한반도 안보는 별개 문제라며 선을 그었어요.
펜타곤 내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주한미군 감축은 중국과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어요.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워싱턴 내부의 혼선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정부의 침착한 반응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은 분명히 미국 내부 상황까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더욱 흥미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과거 협상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베트남, 일본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경우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캐나다는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지만 결국 35% 관세 폭탄을 맞은 사례였죠. 한국의 분석은 정말 정교했어요.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느 시점에서 주도권을 잃었는지까지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속도의 중요성을 간파했다는 점이었어요. 베트남과 일본 모두 미국의 압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내준 경우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면서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이 미국의 경제적 취약점까지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경우 미국 내 물가 상승과 GDP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한국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변동 요인까지 연구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경제 성과와 지지율의 상관관계, 중간층 유권자들의 반응 패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정교한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비공개 발언이었어요. 그는 압력과 시간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압력이 강할수록 그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짧아진다는 의미였죠. 이는 정말 통찰력 있는 분석이었어요. 트럼프의 극단적 압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자신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명확했어요. 시간을 끌면서 미국 내부의 압력이 누적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분석을 마치고 나니 저는 직접 한국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싱턴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관에게 서울 출장을 요청했을 때 그는 의외로 흔쾌히 승인해 주었어요. 한국의 진짜 속내를 파악해 오라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떤 카드를 숨기고 있는지, 그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했어요.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기존 인식을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협조적인 동맹국 정도로 인식해왔는데 실제로는 훨씬 정교한 전략적 사고를 가진 국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마치 상대방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전에 나서는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것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갖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워싱턴의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면 한국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엄습했어요. 무엇보다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사고의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외교 능력을 재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의외의 평온함이었습니다. 거대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나라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것이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의 표정에서도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찬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건설 현장들이 여전히 붐비고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25% 관세 폭탄과 방위비 10배 인상이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나라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근처의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저는 더욱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한국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는데 그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전혀 위기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여유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떤 근거로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한국 국가안보실장 강인규와의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일찍 약속 장소인 정부청사 근처 조용한 찻집에 도착해 있었어요.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의 60대 초반 남성이었는데 오랜 외교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강 실장은 저를 보자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읽기 어려운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모든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현재 한미 간의 통상 현안에 대해 운을 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말했어요. 강 실장의 대답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압력은 저마다의 무게를 가지지만 그 무게를 견디는 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균형은 달라진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이야기를 하자는데 갑자기 철학적인 은유를 들고 나온 것이었거든요. 저는 좀 더 직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강 실장은 압력이 강할수록 반작용도 커지는 법이라고 답했습니다. 물리학의 기본 원리라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또다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반작용이라는 표현에서 한국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봤어요. 방위비 분담금 10배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강 실장은 잠시 찻잔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비용과 가치는 항상 상대적이라고. 어떤 이에게는 비싼 것이 다른 이에게는 저렴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힌트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이 자신들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 가치에 비해 미국의 요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한국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고 묻자 강 실장의 답변은 더욱 흥미로웠어요. 그는 문제는 종종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시대의 동맹관계를 정의할 기회라고 했어요. 새로운 시대의 동맹관계라는 표현이 핵심이었어요. 한국이 기존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원하느냐고 말이죠. 강 실장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을 아느냐고 물어온 것이었어요. 제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같은 것을 말하는 건지 되묻자 강 실장은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의지를 말한다고 했어요. 이 순간 저는 한국의 진짜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오히려 자주국방 완성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만약 미국이 방위비를 10배로 올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돈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을 때 강 실장은 처음으로 자신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했어요. 면담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정부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한미 대사관의 상무관에게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미국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상무관 제임스 윌슨은 NSC에서 직접 요청이 왔다며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대사관 내 경제 분석실에서 만난 그는 평소 한국 경제를 담당하는 베테랑이었어요. 윌슨은 처음에는 예상 가능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25% 관세가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 GDP 하락 예상치, 주요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 등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 정부가 보이는 여유로운 태도에 대해 묻자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윌슨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히 자신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특히 최근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관세 타격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자 윌슨은 별도의 자료를 꺼내 보였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한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K9 자주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섰고 폴란드, 인도, 호주 등 주요국들이 대규모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이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무기를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윌슨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한국의 차별화된 접근법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이 단순히 무기만 판매하는 데 반해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포함한 패키지 딜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구매국들에게 훨씬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수익 규모였어요.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23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3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25% 관세로 인한 타격을 거의 완전히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윌슨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존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포기한 시장을 거의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러시아 무기의 성능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대사관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간의 서울 체류를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절실한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독립적인 행위자로 성장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미국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압박을 오히려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가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사고의 깊이와 실행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성장을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특히 한국이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의 압박이 강할수록 그 압박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방산 수출을 통해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이 대등한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어요.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동맹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의 이런 자신감이 정말 현실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자신감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하며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미국이 한국의 이런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대응 전략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카드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만약 더 강력한 카드가 숨겨져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이틀 후 저는 제 사무실에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펜타곤의 동아시아 분석팀장인 데이비드 첸이었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상당히 긴장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것이었죠. 1시간 후 펜타곤 지하 2층에 위치한 기밀 회의실에서 데이비드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책상 위에는 최고 기밀 도장이 찍힌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제가 서울에 다녀온 후 자신들도 한국에 대해 재분석을 해봤는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어요. 파일을 열어 보이면서 첫 페이지에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 잠재력 평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이 정말 1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지 놀라며 물었을 때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농축 우라늄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26기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만으로도 수천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파일을 넘기면서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SLBM 기술을 보유한 세계 유일의 비핵 보유국이라는 분석이었어요. 현무포, 현무5 미사일의 사거리는 중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고 정확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였습니다. 데이비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의지라고 강조했어요. 기술은 이미 있으니까 결국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강인규 안보실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을 아느냐고 물었던 그때 저는 단순히 전작권 환수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다른 파일을 꺼내며 더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말했어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한국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데이비드는 엘브리즈 콜빈 국방부 차관보가 이미 공개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콜빈은 미국이 한국을 영원히 보호할 수는 없다며 한국의 자주국방을 지지한다고 명시했다는 것이었어요. 파일에는 콜빈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될수록 미국의 부담은 줄어든다는 논리였어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용 절감 철학과 정확히 일치하는 접근법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과거 발언들이었어요. 2016년과 2017년에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여러 차례 언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협상 카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진짜 정책 옵션으로 검토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분석이었어요. 데이비드는 한국 측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여유롭게 대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부의 정책 변화까지 예측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더욱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이상한 움직임에 대한 보고서였어요. 중국 외교부가 갑자기 핵 확산 금지를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한국의 NPT 의무 이행을 촉구했어요. 가장 이상했던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적도 없는데 중국이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이런 성명을 낸 것이었거든요. CIA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의 해석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실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단순한 기술적 가능성에 불과했다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핵무기 3,000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으며 ICBM과 SLBM으로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한국의 핵무장은 동아시아 균형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진짜 카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한국은 핵무장 카드를 직접 꺼내들지 않고도
그 가능성만으로 주변국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 기사가 결정적인 확신을 주었어요.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내용이 정말 구체적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기술적으로 1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핵무기 없이 SLBM을 개발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미사일 기술의 결합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한국은 휴전국으로서 각종 국제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중립적 성향을 보인다며 이것이 오히려 핵무장의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많은 중소국가들이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핵무장은 이런 흐름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어요.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저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핵무장에 대한 용인론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도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화를 냈다면서 한국은 FTA로 미국 일자리를 빼앗았고 국방비는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한미연합훈련이 돈 낭비라고 말했다는 대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듣기 좋아할 말을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하면 한국 핵무장을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했어요. 주한미군 유지 비용과 해고산 제공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 트럼프식 사고로는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트럼프 측근들의 비공식 발언이었어요. 대통령은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정교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한국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단계 미국의 과도한 압박을 명분으로 자주 국방 강화. 2단계 전작권 환수를 통한 군사적 독립성 확보. 3단계 필요시 핵무장 옵션까지 고려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점이었어요. 트럼프의 비용 절감 논리와 한국의 자주 국방 목표가 묘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돈을 아끼고 싶어 한다면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윈-윈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이런 분석을 마치고 나니 저는 한국에 대한 기존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절실한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정책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전략적 파트너였어요. 특히 한국이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강할수록 한국의 자주 국방 추진 명분은 더욱 강해진다는 역설적 구조였어요. 무엇보다 한국이 핵무장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도 그 가능성만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고도의 외교적 기술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감탄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사고 수준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이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밤새도록 걸렸습니다. 커피를 수없이 마시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저는 제가 발견한 내용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세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화의 신호였거든요. 보고서의 제목을 정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결국 한국의 침묵 예상치 못한 전략적 반전으로 정했습니다. 부제는 압박에서 기회로, 종속에서 독립으로였어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 그 자체를 자주국방 완성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이 필요시 핵무장까지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정치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이런 변화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라는 것.
우리가 한국을 더 종속적으로 만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욱 독립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과정에서 미국과 정면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침 일찍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비서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출근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한국 관련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오벌 오피스에 들어섰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커다란 책상에 앉아 뭔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손짓으로 앞으로 오라고 했어요. 트럼프는 한국이 항복했는지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상황이 예상과 다르다고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어요. 그가 어떻게 다른지 반문했을 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방산 수출 급증, 자주국방 역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무장 잠재력까지 차례대로 설명했어요. 트럼프의 표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더니 중간쯤부터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수익 규모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핵무장 잠재력 부분이었어요. 트럼프는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압박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어요. 트럼프가 어떻게 다른지 묻자 저는 한국이 방위비 10배 인상 요구에 대해 그 돈으로 자신들이 직접 자국을 지키겠다고 나올 수 있으면 심지어 필요하면 핵무기도 만들겠다는 옵션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치면서 뭔가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웃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정말 재밌는 친구들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화를 내거나 당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흥미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돈을 내라고 하니까 한국이 그럼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냐고 물었고 심지어 핵무기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냐고 재확인했어요. 저는 그런 셈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흥미롭다고 평가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준비해온 답변을 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자주국방을 완성한다면 미국의 한반도 주둔 비용은 크게 줄어들 수 있지만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도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부분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왜 그것을 나쁘게 봐야 하는지 반문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게 바로 다른 나라들이 자기 돈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 아니냐고 말했어요. 이때 저는 트럼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동맹의 가치나 지정학적 영향력보다 실질적인 비용 절감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NPT 체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트럼프는 그건 미국 문제가 아니라며 손을 저었어요. 중요한 건 미국이 돈을 아낄 수 있느냐는 것이고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면 미국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결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한 계획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모든 정황으로 봐서는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것 같다고 답했어요. 특히 미국의 압박 패턴까지 정확히 분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가 패턴이 뭔지 묻자 저는 베트남과 일본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협상 방식을 철저히 연구했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죠.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의 수법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오히려 감탄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이 성급하게 협상에 나서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미국 내부의 압력이 누적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한번 웃으면서 한국이 정말 똑똑하다고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이재명과 직접 얘기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파트너로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둘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잘못 봤다는 게 맞는지, 한국이 미국보다 몇 수 앞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사실상 미국의 대한국 정책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절실한 약소국이 아니었고, 오히려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준비해온 전략적 파트너였다고 평가했어요.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해야겠다고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지시했어요. 브리핑을 마치고 오벌 오피스를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을 압박해서 굴복시킬 상대로 봤는데 이제는 협상에서 윈-윈을 만들어낼 파트너로 인식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가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미국의 압박을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직통 전화가 성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는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한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보도했어요. 특히 한국이 주도하는 동등한 파트너십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감탄을 느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압박을 기회로,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시키는 진정한 전략적 사고의 승리였어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접근법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새삼 놀랐습니다. 이념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한 결과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과를 거둔 것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시간은 자신들 편이라는 확신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급하게 협상에 나서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린 것이 결국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석양이 보이는 가운데 저는 한국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들은 단순히 미국의 압박에 맞선 것이 아니라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증명한 것은 작은 나라도 올바른 전략과 치밀한 준비가 있으면 강대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는 전 세계 중소국가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자주적인 국가로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가 있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성을 냉철하게 계산하며 최적의 타이밍에 최선의 카드를 사용하는 진정한 전략가의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이런 변화를 목격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21세기는 더 이상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지혜와 전략이 있는 나라가 진정한 승자가 되는 시대라는 것을 말이에요.